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거인의 포트폴리오, 월급을 쪼개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23가지 전략, 강왕국 지음, 신진호 감수, 페이지 2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는 글, 잃지 않는 투자로 파이어를 달성하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배워봅시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최대 손실을 15% 이하로 제한하고 10에서 15%의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법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 대답은 손실의 최소화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꿔온 제게 투자는 필수였습니다. 투자를 하며 성공도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찾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원칙을 쉽게 풀면 수익을 쫓으면 돈을 잃는다. 반대로 손실 최소화에 집중하면 수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워런 버핏의 투자의 제일 1원칙, 돈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라는 말 대신 저 말을 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니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축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져 어느덧 투자 수익이 제 소비 지출을 넘어서고 연봉을 넘어서고 마침내 연봉의 수배에 도달해서 꿈에 그리던 빠른 은퇴, 즉 파이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투자 수익률이 수백 %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십 %도 되지 않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겠지만 큰 손실을 피하고 꾸준히 8에서 15% 정도의 복리 수익만 10년에서 20년 유지해도 누구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최대 손실을 마이너스 15% 선에서 막아야 합니다. 2020년 21세기 최고의 대상승장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3월 14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1년 반도 안 되어 33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처음 뛰어든 주린이의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 말 612만에 불과했던 투자자 수는 2020년 말 무려 911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 상반기에 대한민국은 주주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장에서 주린이들의 62%가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주식을 대박의 기회로 인식해 고수익이 날 것 같은 종목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며 손실 최소화의 법칙을 무시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일단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인의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ETF 투자를 통해 마음 편한 투자, 제약의 순간에도 15% 이상을 잃지 않으면서 두 자릿수의 연복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권투 투자라고 하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지레 겁먹는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런 편견이 오해임을 밝힐 것입니다. 여기 나온 전략은 HTS나 MTS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전략들 중 대부분은 제가 직접 만든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천천히 한 명씩 소개할 위대한 현인들의 아이디어가 이 전략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도 투자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그들의 방법을 따라하고 응용하여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제 유튜브 채널 할 수 있다 알고 투자에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 시리즈 게시글과 영상을 통해 매월 말 전략별로 사고 팔아야 하는 ETF 종목과 투자 비중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략 실행을 위한 데이터 작업을 하기 싫다면 그냥 저 시리즈에 나오는 ETF에 투자해도 됩니다. 제 책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는 공격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방어형 전략을 다룬 부분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후 저는 방어형 전략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서 새로운 책을 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 거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책의 활용법. 이 책의 특징. 첫째, 이 책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제 유튜브 채널 할 수 있다 알고 투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책에 담을 수는 없어서 관련 내용을 유튜브와 연계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책에 실린 내용과 관련 있는 영상의 QR코드를 기재했으니 책을 읽고 관련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시청 중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달아 질문하면 되는데 오래된 영상에 달린 댓글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신 영상에 질문하면 더욱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영상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매월 말 이 책에 등장하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 적합한 ETF를 업데이트합니다. 둘째, 이 책에서는 철저히 계량화된 전략만 제시합니다. 독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논리로 언제 무슨 ETF를 사고 팔아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또한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투자했다면 몇 %의 수익을 얻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했어야 했는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투자를 망치는 심리 편향에 빠지지 않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전략 중 마음에 드는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최악의 순간에도 15% 이상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여러 개 소개합니다. 물론 잃지 않는 것이 목적이면 예금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 손실을 15% 이하로 제한하되 연복리 수익률도 10에서 15% 정도 되는 전략을 소개하려 합니다. 챕터 1에서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각자 목표로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전략의 기반인 퀀트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챕터 1을 읽고 나면 왜 퀀트 투자가 초보자에게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우리의 심리가 얼마나 투자를 망치기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기술보다 심리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챕터 3에서는 책에서 주로 사용하는 핵심 개념에 대해 배웁니다. 초보자들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전문 용어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꼭 알아야 할 용어들만 정리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운동이었다면 챕터 4부터 10까지는 본격적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을 소개합니다. 챕터 4에서 자산 배분의 큰 그림을 그린 후 챕터 5부터 9에서 자산 배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유대인 전략, 60-40 포트폴리오, 해리 마코위츠의 분산 투자, 영구 포트폴리오, 레이 달리오가 만든 사계절 포트폴리오와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분석합니다. 챕터 10에서는 제로금리 시대의 채권에 투자해도 되는지,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하는지 등 최근 자산 배분 주요 이슈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1부터 16까지는 마켓 타이밍,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챕터 11에서는 마켓 타이밍의 큰 그림을 설명하고
챕터 12에서 마켓 타이밍 전략 2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대 모멘텀, 절대 모멘텀 컨셉을 살펴봅니다. 챕터 13에서 16에서는 GTAA, 듀얼 모멘텀, PAA, VAA, DAA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고 특히 챕터 16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과 마켓 타이밍 전략들을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석합니다. 챕터 17에서는 시그널리티, 즉 계절성을 통한 마켓 타이밍 전략을 공부합니다. 이 중 특히 투자에 응용하기 쉬운 할로윈 전략을 알아봅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손실이 날 확률은 최대한 줄이면서 높은 한 자릿수에서 낮은 두 자릿수의 연복리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전략 중 무엇이든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만 한다면 손실이 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0.1%도 아니고 0%입니다. 그렇지만 몇십 년간 여기 있는 전략 또는 유사한 전략을 고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훌륭한 자산 배분 전략 또는 마케팅 타이밍 전략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를 챕터 18에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심리의 함정을 피하고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후 앞에서 공부한 전략 중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가장 잘 맞는 투자법을 선택해 적용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챕터 4. 자산 배분의 큰 그림. 9. 투자로 돈 버는 3가지 방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확인했으니 드디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알아볼 때가 왔습니다.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바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 종목 선정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적 자산 배분은 정적을 생략하고 그냥 자산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등 자산군에 적절히 배분해서 상당히 오래 보유하는 행위이죠. 자산 배분과 정적 자산 배분은 동일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대부분 자산 배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되 동적 자산 배분과 비교할 내용이 있을 때만 정적 자산 배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에도 자산 배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자산 배분이라기보다는 마켓 타이밍 기법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자산을 여러 자산군에 배분한다는 것은 정적 자산 배분과 동일하나 최근 각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을 고려해서 각 자산군의 비중을 자주 바꿉니다. 거래가 많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거의 매월 ETF를 사고 팔며 거래가 적은 전략이라도 한 해 동안 여러 번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많이 움직여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마켓 타이밍 기법 중에는 동적 자산 배분 말고 다른 기법들도 있습니다. 계절성을 보고 마켓 타이밍을 시도할 수도 있고 경제 지표를 따를 수도 있으며 뉴스를 보고 거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논리에 따라 마켓 타이밍 전략을 만들거나 아예 아무 논리 없이 투자가 피를 받아서 즉흥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뇌동 매매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분석할 마켓 타이밍 기법은 대부분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입니다. 1.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은 자산군별로 투자 자금을 배분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산군은 각각 기대 수익률과 위험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목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자산 배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만으로도 높은 한 자릿수의 연복리 수익률을 버는 동시에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0년간 가장 큰 손실 범위인 MDD가 주가 지수의 경우에는 50에서 70%까지 치솟은 반면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면 15%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MDD란 최대 하락 비율 또는 최대 손실률을 말합니다. 왜 자산 배분을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도 부를까요? 정적 자산 배분은 한번 자산군과 비중을 선택한 후 좀처럼 포트폴리오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적 자산 배분은 1년에 한 번의 리밸런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즉, 비중을 선택한 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2. 마켓 타이밍. 주로 동적 자산 배분.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군의 비중을 늘리고 단기적으로 낮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군의 비중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곧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을 사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큰 자산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 배분과 리스크 수준은 비슷하게 유지하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과거 가격의 변동성, 경제 지표 등을 보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마켓 타이밍 전략을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특히 글로벌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11월에서 4월 전략도 살펴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방법을 이용해 마켓 타이밍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마켓 타이밍 전략들은 연복리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이며 MDD도 자산 배분 전략보다 다소 낮은 10에서 15%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 개의 마켓 타이밍 전략에 같이 투자하면 MDD를 한 자릿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마켓 타이밍 전략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3. 종목 선정. 자산군 내에서 유망하다고 여기는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전체 시장보다 수익률이 더 높거나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을 사고 그렇지 않은 종목을 파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이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종목 선정 전략은 수익이 높은 편이나 리스크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종목 선정 전략은 MDD가 50%를 넘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목 선정 전략을 활용하고 싶다면 자산 배분을 먼저 한 후 주식 비중의 일부를 개별 종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므로 종목 선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2021년 9월에 출간된 하면 된다 퀀트 투자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0. 자산 배분의 3대 원칙. 절대 다수의 투자자는 종목 선정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종목 좀 추천해줘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듣는 질문은 지금 주식해도 돼? 입니다. 즉, 마켓 타이밍에도 조금 관심이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투자자 대부분은 아직도 자산 배분을 매우 등한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투자의 3대 기둥인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종목 선정 중 한 기둥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투자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 투자의 기초인 자산 배분을 제대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1986년에 상당히 유명한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는데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 성과의 9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떤 자산군에 투자했느냐가 실제로 언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냐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성공 투자에 필요한 요소로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종목 선정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켓 타이밍과 종목 선정 없이 오로지 자산 배분 하나만 잘해도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산 배분의 조건은 무엇일까? 자산 배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자산 배분의 3대 핵심 원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을 보유한다. 2.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한다. 3. 자산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 1.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을 보유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한 자산군의 가치가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라서 원금 손실은 면회합니다.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1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연복리 수익률이 각각 10.59%, 8.55%, 5.74%, 4.5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물가 상승률을 제한 실질 수익도 0 이상이었습니다. 2500년 전에 금 1온스를 가지고 빵 350덩어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정도의 빵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500년간 실질 가치를 보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금값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엄청난 등락을 반복합니다. 최근 47년 동안에는 연복리 수익률 약 8%의 꽤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실질 수익은 약 4%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의 경우 1877년부터 2015년 동안 35개의 원자재 수익률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명목 수익은 5에서 6%, 실질 수익은 2%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각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원자재 선물에 투자하는 ETF는 있습니다.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서 활용할 자산군들이 정해졌네요.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 금, 원자재가 등장합니다. 2.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한다. 보통 자산 배분을 언급하면 분산 투자를 떠올리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투자 중에는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도 50% 이상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 여러 시장에 분산 투자를 하면 자산이 반토막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정 주식시장이 50% 이상 하락할 정도의 경제 위기가 오면 세계 모든 주식시장들이 큰 타격을 받고 사이좋게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여러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를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주식시장과 상관성이 낮은, 즉 주식시장이 깨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을 내거나 최소한 가치 하락하지 않는 자산군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시장과 상관성이 낮은 대표적인 자산군으로 국채와 금이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자산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 주식과 채권 시장의 상관성이 낮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산 중 50%를 주식, 50%를 채권에 투자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식의 60%, 채권에 40% 투자하는 60-40 포트폴리오가 수십 년 전부터 유행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채권보다 변동성이 더 큰 자산군이죠.
따라서 자금 자체는 주식의 60%, 채권에 40% 투자한다고 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 총 리스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주식이 5% 하락하면 채권이 5% 상승해야 주식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데 실제로 채권의 움직임은 주식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껏해야 1에서 2% 정도밖에 반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를 했는데도 주식의 손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없죠. 이 문제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변동성이 낮은 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높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의 3배이고 자산의 25%를 주식, 75%를 채권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주식과 채권이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식이 3% 빠지면 0.75%의 손실을 보는데 채권이 1% 올라주면 0.75%의 수익이 나서 채권이 주식의 손실을 완전히 만회할 수 있겠죠.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의 3배 수준이니까 금액을 3분의 1 수준으로 설정하면 주식과 채권의 리스크가 비슷해집니다. 주식의 리스크는 크나 비중은 작고 채권의 리스크는 작으나 비중이 크니까요. 이렇게 자산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리스크 패리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자산 배분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지금 읽어봤던 자산 배분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 이후에 저자님께서 자산 배분 전략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3가지가 첫 번째, 연구 포트폴리오, 두 번째, 사계절 포트폴리오, 세 번째,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방금 읽어봤던 자산 배분의 3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을 보유한다. 두 번째,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한다. 이 2가지 전략을 활용한 게 연구 포트폴리오. 그리고 세 번째, 자산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 이것까지 3가지 모두를 활용한 게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심화 버전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들 외에도 마켓 타이밍에 대한 전략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전략들을 함께 읽어보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해서 혹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보시면 그래프도 많고 표도 많고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과 연결된 유튜브 QR코드도 기재되어 있어서 책을 교재 삼아 공부하시기에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자산 배분 전략의 장단점과 마지막 챕터에 쓰신 투자자를 위한 마지막 조언 부분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 중에 23 1년에 한 번 투자 비중만 조정하면 되는 방법. 저는 투자자 대부분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산 배분 전략을 추천합니다. 연구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 셋 다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높은 한 자릿수의 연복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2. 과거 50년 MDD를 15% 이하로 제한했다. 3.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포트폴리오에 큰 악영향을 주지 못한다. 4. 리밸런싱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므로 투자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자산 배분 전략의 장단점. 리밸런싱을 1년에 한 번 하면 왜 일반 투자자에게 좋은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매월 한 번씩 리밸런싱이 필요한 전략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잦은 리밸런싱을 하면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투자자 대부분은 매월 한 번씩 기계적으로 투자 전략을 집행할 만한 절제력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되돌아보면 귀찮거나 바빠서인 경우도 있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전략을 실행하면서 늘 어느 정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전략은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주식을 사면 될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불안한데?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전략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마귀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럼 보통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며칠만 기다려볼까? 라는 식으로 해야 하는 행동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생겼습니다. 물론 며칠이 지나고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자는 시간을 빼놓고 하루 내내 투자 전략을 연구해도 행복한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돈 버는 것 자체보다 투자를 연구하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중 저와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인생에는 투자 연구 말고도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나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채택하면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투자 비중만 조정해 주면 되는데 이 작업에 약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적은 시간을 들여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높은 한 자릿수의 연복리 수익률을 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5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설명했는데 자산 배분 전략은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 소외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다른 자산에도 투자하지만 주식 강세장에서 채권이나 금이 주식과 비슷한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은 작으니까요. 챕터 18 투자자를 위한 마지막 조언 49. 손실 확률 0%의 투자 전략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축하합니다.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 전략을 활용해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적정선으로 통제하는 전략을 수십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전략들 중 아무거나 꾸준히 10년간 따라한다면 돈을 잃을 확률은 0%입니다. 0.1%도 아니고 0%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이 책에 나오는 전략 중 아무 전략이나 따라했는데 돈을 잃었다면 제가 책값의 10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가 거의 없는 이유.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전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정말 오랫동안 실천해서 앞서 목표했던 것처럼 원금을 10배, 100배로 불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중도하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도 포기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투자자는 늘 불안합니다. 백데이터를 통해 과거 수익을 살펴보았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미래의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전략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아쉽게도 이 책에 나오는 멋진 전략 안에서도 손실이 나는 구간은 존재합니다. 길게 보면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지만 중간중간 손실 구간은 발생합니다. 몇 년 동안 수익이 좋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10%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운이 나쁘다면 손실을 많이 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석한 전략들이 경험한 최악의 월 손실을 밝히고 큰 손실을 입은 후 다시 본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했던 최대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한 달에 10% 이상 손실을 본 전략이 꽤 많으며 가장 보수적인 전략 중 하나인 BAA 전략도 최악의 달에는
한 달 만에 6.5%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손실을 입은 후 다시 본전을 만회하기까지 최악의 경우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60-40 포트폴리오의 경우 큰 손실을 겪은 후 본전을 만회하는데 4년이나 걸린 적도 있습니다. 다른 전략들도 대부분 큰 손실을 겪은 후 본전을 만회하는데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본전 회복이 빨랐던 PAA조차도 본전 만회에 16개월이나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MDD가 10%면 비교적 안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결국 과거에 10%의 손실을 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 후에는 본전 회복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죠. 백테스트를 해보면 이 책의 모든 전략들이 결국 MDD를 극복하고 최고점을 찍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10% 이상의 손실이 나고 2-3년이 지났는데도 전략이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으면 투자자의 약 95% 이상이 전략을 포기합니다. 나는 그럴 리 없다. 겨우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저 우상향 그래프를 포기하면 내가 원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상 2-3달만 전략이 먹히지 않아도 자진해서 원숭이가 되는 사례를 자주 봤습니다.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어제 오늘 잃고 있는 내 돈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한 전략 중 수익난 월의 비율이 70%가 넘는 전략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평균적으로 3달에 한 번 정도는 손실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매번 3달에 한 번씩 손실이 났다가 회복하면 이번에도 지나가겠거니 하고 초연의 질수라도 있을 텐데 실제 투자는 그처럼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호황기에는 1-2년 연속으로 돈을 벌다가 갑작스럽게 그래프가 고꾸라지면서 반년 동안 거의 매월 손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 구간이 길어지면 투자자는 불안감 때문에 전략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계속 잃기만 하고 있는데 전략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투자자는 정말 소수입니다. 전략대로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특히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매월 한 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데 웬만한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귀찮으니까요. 특히 최근 실적이 나빴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추천한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서 따라했는데 계속 손실이 나면 포트폴리오건 전략이건 꼴도 보기 싫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한 종목과 ETF를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크죠. 미룬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매월 전략의 노예처럼 그대로 전략을 따라야만 백테스트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바빠서, 다음 달은 포트폴리오가 꼴보기 싫어서 전략 규칙을 계속 위배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적 자산 배분은 모멘텀 전략이기 때문에 최근 많이 오른 ETF를 사고 떨어진 ETF를 팔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본전 아래로 떨어진 ETF를 팔기 싫어하고 처분 효과 때문에 많이 오른 ETF를 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등 정적 자산 배분은 그나마 일관성 있게 전략을 유지하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사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의외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다는 투자자도 많더라고요. 편향을 다룰 때 설명했듯
투자 자체에서 스릴과 흥분을 느끼는 투자 중독자는 은근히 많습니다. 지루해서 스릴 있는 개별 종목을 사고 팔며 조금씩 따다가 크게 잃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안전한 수익은커녕 큰 손실만 쌓아가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실행하는 투자자가 참기 힘든 또 다른 순간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너무 잘 나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등 여러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면 모든 자산이 다 함께 잘 나갈 가능성은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1년 만에 50% 올랐는데 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10%밖에 안 오른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면 매우 화가 나죠. 물론 주식시장이 50% 하락하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10%밖에 하락하지 않지만 대세 상승장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투자 전략은 모두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내가 전략을 조금만 바꾸면 더 잘 되겠지? 또는 아무리 전략이 주식을 사라고 해도 이런 시국에 주식을 산다는 것이 말이 돼? 이번 달은 그냥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투자자는 본인이 훌륭한 투자 전략보다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꽂히면 절대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도 본인이 보고 싶은 정보만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느낌상 이번에는 주식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채권 비중을 더 높이고 싶네. 에이, 그래도 전략을 따라야지. 라며 전략대로 했는데 실제로 이번 달에 주식이 하락하고 채권이 올랐습니다. 이때 거봐, 역시 내가 맞았지? 전략은 무슨 전략이야. 나는 다음에도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략을 임의로 수정하기 시작하면 비극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산 배분을 알뜰살뜰 잘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투자자가 와서 여러분, 주식이란 우량주 대여섯 개를 사서 10년간 지그시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면 흔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공통으로 망치는 원인은 결국 앞에서 본 심리적 편향들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 모든 심리적 편향이 우리가 훌륭한 전략을 지속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이 편향들은 그저 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서 인간 두뇌를 지배하게 된 편향이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 어떤 심리적 편향이 투자를 망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앞서 정한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결국 손실 확률을 0%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전략을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